김상조 후보가 이만큼 중요한 것은요. 김상조 후보가 들어와서 펼치고 준비했던 정책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너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그동안의 횡포를 정말 원론적인 면에서 바꿔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꺾어야 할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이언맨인 거야, 이 양반이 갑옷이. 너무 깨끗해. 정말 뭐라도 하나 흠집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깨끗해 버렸으니 자, 이대로 이 사람을 올려보내면 저 사람이 앞으로 정치권과 재벌 기업들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위험한 요소가 될 것인가. 지금의 그나마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김상조가 갖는 건 사실 뭐 대단한 혁신 이런 거라기보다는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김상조도. 그게 맞는 걸 하는 거고 지금 정우택의 이야기는 정말 코미디가 이런 거예요. 부인 암 치료를 위해 대치동 기사했다는 것도 위장 전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예요. 아니 어쩌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깃장이잖아요. 자기들의 주장이나 의혹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 됐어. 위장 전입 한 거야. 위장 전입 아니라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게. 위장 전입이란 게 처음에 예초에 제기된 건 뭐냐면 대치동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거기에 주소를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인의 암 치료를 위해서 대치동 이사를 가서 주소까지 옮겼어요. 그 위장 전입이 아니잖아. 근데 이걸 부인 암 치료를 위해 대치동 이사가 했다는 것도 위장 전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고. 이 사람 청문회를 보지 않았어요. 지금 위장 전입이 지들한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 대치동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 주소지만 갖다 놓은 거냐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잖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김상조는 그 야당의 음모 내지는 온갖 모함을 무사히 헤쳐나왔고요. 정당하게 청문 보고가 될 겁니다. 이미 이 국민의당이 박지원 뭐 개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사람은 상처낼 수 없다. 그냥 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고립이 되겠죠. 자유한국당 혼자서. 계속.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강경화나 김상조 저지가 실패한다고 치면 이걸 원외의 문제로 끌고 나가서 정치적인 이슈라도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스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만약 이번에 이걸 낙마시키지 못하거나 청문회 반대해서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꼴을 보면 더 이상의 지원과 스폰을 끊어버릴 게 당연한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도 하겠고 야당이 돼갖고요. 야당 지지율이 뭐 여당만큼이나 높거나 그러면 좀 스폰도 들어오던 만큼 들어오지. 왜냐하면 자기들 지켜달라고. 하긴 그렇겠네. 5%짜리 당에 누가 스폰하고 싶겠어. 안 하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아직도 아마 그런 정치 관행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우택과 김상조 이 사람의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거 아닐까. 음모주나 쳐 드시고 계시는 분. 지금 정우택만 파도요. 낙곰수가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정우택만 파도 김상조의 한 100배쯤의 비리가 있을 만한 인물이잖아요. 뭐 그 수접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도 음모주만 인식해가지고 왜 광고 제품은 생각이 안 나고 카피만 생각난다는 것처럼 그 음모가 무슨 음모인지도 기억 안 나죠.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죠. 그 여성분의 음모예요. 그거를 나 더러운 새끼들 진짜. 이거는 그냥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정우택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중국의 뭐 아무튼 부자가 많아요. 그걸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우택 의혹 하면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정우택은 한반도와 제주도와 중국을 뛰어넘는 거대한 성의 여행을 떠나신 네, 정말 존경할 만한 캐남 중에 캐남이시죠. 걸레 같은 시기죠. 아주. 네. 나 캐남 중에 캐남에서 반전이다. 걸레 같은 새끼. 아이고 참 됐다 넘어가자. 이빨에 낀 느낌이야. 상상했어.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우리 송 작가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러나 다 충족은 안 되는. 아니 전혀 충족 안 됩니다. 저는. 아니 요거는 이제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40만 명 역대급 비탄감. 요거는 해줘야죠.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소액이기도 하고요. 또 10년이 넘는 동안 이게 이제 상환을 못했을 정도라고 하면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10년 이상 됐고 네. 1,000만 원 이하의 장기 소액 연체. 그게 뭐냐면 1,000만 원을 돈을 못 갚아서 장기 연체자가 됐을 때 겪게 되는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생각하면요. 1,000만 원도 못 갚는 사람은 100만 원도 못 갚을 정도로 힘든 그렇겠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갚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차원에서도 이 탕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일부 이제 아니 그럼 누구는 갖고 누구는 갚지 말란 말이냐. 그럴 경우에 뭐 도덕적인 모럴 해저든 뭐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실제 돈을 갚은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그러면 특별한 지원금이라든지 나중에 그걸 보상해줄 수 있는 여지를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뭐 희망통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한 2년 동안 자기가 돈을 부은 만큼을 국가가 보존을 해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방식대로 이렇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금들도 있거든요. 국가기금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착실하게 돈을 갚아가지고 무사하게 어떤 상환 과정을 끝낸 사람한테는 그 돈을 갚은 만큼 국가가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식대로 해서 나가게 된다고 하면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같이 국가가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뭐를 해저드란 말이 뭐 수시로 나오는데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새 기회를 주자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그거였죠. 빚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10년만 버티면은 빚 탕감해주니, 그게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이 소액으로 고통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요. 자기 개인적인 신용에 대해서는, 신용이 불량하면 은행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고 얼마나 불편한데. 신용카드만 못 쓰는 게 아니고요. 휴대폰도 할부로 못 사고 그 흔한 렌탈 정수기 하나도 쓸 수 없고 집에 인터넷 선이나 케이블 TV도 갖다 깔 수 없는 게 지금 오늘날 현실입니다. 꼼짝마잖아, 꼼짝마. 그거를 감수하면서 돈 1,000만 원 돈을 못 갚아서 그걸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 당장 오늘 살고 내일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금액이 이 한 몇십억 단위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비탄감 은행 뭐 주빌리은행이나 뭐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그 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채권 금액 규모가 아니니까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10조 원 벌어서 갚든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 돈을 탕감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소액 때문에 신용카드 10만 원, 20만 원 아니면 몇백만 원 때문에 고통받던 대학생이라든지 가정주부라든지 뭐 어려워진 파산자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10억을 올리면 가능합니까? 탕감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너무나 잘 하시는 이야기겠지만 원래 무슨 뭐 대부업체라든지 제2금융권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이자라고 하는 것들에는 다 이것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행들이나 업체들은 사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는 그 채권을 다른 추심업체 같은 데 싸게 팔아가지고 걔네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망해본 적이 없는 회사들이거든. 이명박 때 이게 만들어졌어요.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의 어떤 권한을 민간 사기업한테 이게 쉽게 말해서 채권 추심업체, 우리 흔히 말하는 신용정보회사 이런 애들한테 허용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은행도 채권이나 뭐 은행권에 있는 채권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거기다가 돈을 떠맡기게 돈을 받고 할인해서 팔아버리는 방식으로 이게 전환이 된 겁니다. 은행들의 돈 처리가. 그러니까 원래는 은행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채권 상태로 갖고 싸게 팔아버리고 손을 떼버리면 그걸 받아들인 신용정보회사나 이 업체들은 그 전에 없던 수사권 같은 그 그렇죠. 권한을 발휘해갖고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뭐 개인 소득이라든지 뭐 부동산, 자산, 동산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국가한테서 받아내 가지고 개인 정보인데 그걸로 가지고
모든 통장과 뭐 생활할 수 있는 가재 도구부터 뭐 이게 다 압류를 때리고 뭘 붙여서 이거를 악랄하게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채화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이 커지고 그런 방식으로 자산을 운영해서 돈을 버는 애들이 생기니까 쉽게 말해서 100억 채권을 얘들은 1억도 안 되는 돈에 사다가 그 채권을 가지고 그 채권자한테 어떻게든 악랄한 짓을 해서 뜯어내가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한테서 10%, 50%, 30%라도 뜯어내게 되면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아주 고수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이 금융 구조 자체가 빚도 쉽게 주게 되는 거고 그 빚을 떨어내는 것도 쉽게 팔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가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채무의 구덩텅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빚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게 빚을 끊어서 갚으면 이자하고 비용을 먼저 까고 그 다음에 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지금에 있는 채권상환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을 예를 들어 내가 분할을 해갖고 신용정보 같은 회사한테 갚는다고 하잖아요. 3천, 4천을 갚아도 원금을 못 갚아요. 그렇게 만든 게 우리나라의 지금 신용정보법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지금 은행들도 뭐 물론 연례 행사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은행들도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연체 채권 소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신한은행이 19,424명, 우리은행이 18,623명, 국민은행이 97,000명 등 장기 연체자의 빚 증세를 없앴다. 물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저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거기에 좀 더 그게 많아지는. 의례적으로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 연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봐야 관리비도 안 나오고 또 계속 뭐 우편물 보내고 뭐하고 전화하고 해야 되면 그게 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판단해봐서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다 그동안 일부 소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까지 사다가 악착하게 받아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그동안 너무 많아져가지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 안에 다 보험금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는 자기네들이 손해 없이 또 환수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어떤 영업상의 손실로 넘어가서 영업 이익 안에서 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카드사는 손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실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의도적이든지 아니면 뭐 실수가 됐든지 간에 이런 그 부채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서민들의 입장을 전혀 그 대변하지 않은 그동안의 세태가 조금은 바뀌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되고 또 그들도 빚쟁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 아닌 사람 아니잖아요. 빚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도 우리 국민이고 형제고 가족이고 우리가 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들이 더 필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 제도 꼭 필요하다고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성남 이재명 시장께서 하는 주빌리은행 이게 이제 뭐 공동은행장이 유종일 교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걸 해왔던 거잖아요. 재윤경 의원도 아마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좀 사회 전반에 좀 확대가 좀 됐으면 좋겠지만 꼭 보수적인 사람들 그 아까 말한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주장은 그런 거야. 10년만 버티면 뭐 1,000만 원 안 되는 돈 안 갚아도 된다니 안 갚는다. 상황이 나아져도 앞으로 몇 년 남았으니까 몇 년 남은 거 버텨도 된다 이렇게. 근데 사실 그렇게 가는 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의 빚을 계속 감고 가면 사회가 그만큼 썩잖아요. 경제활동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니 이 사람들이 그 구렁텅이에서 몇십만 명만 나와줘도 사회가 더 활력 있게 돌아가잖아요. 사실 이런 그 추심이라든지 법적 제도는요, 진짜 몇십억씩 세금 안 내고 명의 바꿔서 부동산 탈루해놓고 금괴 숨겨놓고 해외여행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잡으라고 만든 법이지 50만 원, 60만 원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 잡으라고 만든 법 아니라는 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금액이 100억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모든 그 장기 연체 채권은 10년 내지 15년 이상 되고 탕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면 그 사람 소견서 내지는 상황에 대한
그 해명을 받고 그거는 그 해지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신용 회복을 통해서 또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다시 돈을 벌게 된다고 하면 또 그만큼 사회에 공헌하고 자신이 국가에 대해서 졌던 빚만큼은 다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요. 왜 기회를 안 줘 이 나라는? 봐요. 것이. 송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 나도 알 것 같아. 1,000만 원 정도로 10년을 버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1년으로 버티는 금액이 100만 원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 만약에 100억 정도를 은행에서 빌렸는데 그 돈을 숨겨놓고 10년 사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액인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되게 많지만 1,000만 원 미만의 돈을 안 갚겠다고 일상생활을 10년 동안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김상조 후보가 이만큼 중요한 것은요. 김상조 후보가 들어와서 펼치고 준비했던 정책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너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그동안의 횡포를 정말 원론적인 면에서 바꿔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꺾어야 할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이언맨인 거야. 이 양반이 갑옷이. 너무 깨끗해. 정말 뭐라도 하나 흠집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깨끗해 버렸으니 자 이대로 이 사람을 올려보내면 저 사람이 앞으로 정치권과 재벌 기업들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위험한 요소가 될 것인가. 지금의 그나마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네. 입장인 거죠. 김상조가 갖는 건 사실 뭐 대단한 혁신 이런 거라기보다는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김상조도. 그게 맞는 걸 하는 거고 지금 정우택의 이야기는 정말 코미디가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고립이 되겠죠. 자유한국당 혼자서. 계속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강경화나 김상조 저지가 실패한다고 치면 이걸 원외의 문제로 끌고 나가서 정치적인 이슈라도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스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만약 이번에 이걸 낙마시키지 못하거나 청문회 반대해서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꼴을 보면 더 이상의 지원과 스폰을 끊어버릴 게 당연한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도 하겠고 야당이 돼갖고요. 야당 지지율이 뭐 여당만큼이나 높거나 그러면 좀 스폰도 들어오던 만큼 들어오지. 왜냐면 자기들 지켜달라고. 하긴 그렇겠네. 5%짜리 당에 누가 스폰하고 싶겠어. 안 하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아직도 아마 그런 정치 관행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알겠습니다. 정우택과 김상조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거 아닐까? 음모주나 차 드시고 계시는 분 지금 정우택만 파도요. 낙곰수가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정우택만 파도 김상조의 한 100배쯤의 비리가 있을 만한 인물이잖아요. 뭐 그 수접시 이렇게 그 사람 거예요. 부인의 암 치료를 위해 대치동 기사했다는 것도 위장 전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예요. 아니 어쩌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긋장이잖아요. 자기들의 주장이나 의혹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됐어. 위장 전입 한 거야. 위장 전입 아니라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게. 위장 전입이란 게 처음에 예초에 제기된 건 뭐냐면 대치동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거기에 주소를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인의 암 치료를 위해서 대치동 이사를 가서 주소까지 옮겼어요. 그럼 위장 전입이 아니잖아. 근데 이걸 부인 암 치료를 위해 대치동 이사가 했다는 것도 위장 전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고요. 이 사람 청문회를 보지 않았어요. 지금 위장 전입이 지들한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 대치동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 주소지만 갖다 놓은 거냐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잖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김상조는 그 야당의 음모 내지는 온갖 모함을 무사히 헤쳐나왔고요. 정당하게 청문 보고가 될 겁니다. 이미 이 국민의당이 박지원 뭐 개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사람은 상처낼 수 없다. 그냥 가야 된다라는 논리를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기다리다. 그러나 다 충족은 안 되는. 아니, 전혀 충족 안 됩니다. 저는. 아니 요거는 이제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40만 명 역대급 비탄감. 요거는 해줘야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액이기도 하고요. 또 10년이 넘는 동안 이게 이제 상환을 못했
됐을 정도라고 하면 사실상 생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10년 이상 됐고 네. 1,000만 원 이하의 장기 소액연체. 그게 뭐냐면 1,000만 원을 한 돈을 못 갚아서 장기 연체자가 됐을 때 겪게 되는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생각하면요. 1,000만 원도 못 갚는 사람은 100만 원도 못 갚을 정도로 힘든 그렇겠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갚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차원에서도 이 탕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일부 이제 아니 그럼 누구는 갚고 누구는 갚지 말란 말이냐. 그럴 경우에 뭐 도덕적인 모럴 해저든 뭐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실제 돈을 갚은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하도 음모지만 인식해가지고 왜 광고 제품은 생각이 안 나고 카피만 생각난다는 것처럼 그 음모가 무슨 음모인지도 기억 안 나죠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죠. 그 여성분의 음모예요. 그거를 나 더러운 새끼들 진짜. 이거는 그냥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정우택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중국의 뭐 아무튼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우택 의혹 하면은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정우택은 한반도와 제주도와 중국을 뛰어넘는 거대한 성의 여행을 떠나신 네, 정말 존경할 만한 캐남 중에 캐남이시죠. 걸레 같은 시기죠. 아주. 나 캐남 중에 캐남에서 반전이다. 갈래 같은 새끼. 아이고 참 됐다 넘어가자. 이빨에 낀 느낌이야. 씨발. 상상했어.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우리 송 작가님이